다음 주 월요일 날 숙제가 한번 나갈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책에 있는 연습 문제 말고 했던 것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 한 10문제 정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숙제를 내서 14일 날 숙제를 받고 풀이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인 행렬의 연산,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 행렬식 구하는 방법, 역행렬 구하는 방법 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오늘 벡터 공간을 좀 하다가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행렬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행렬에 대해서 별로 배운 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려면 약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으니까 그동안 일단 수업을 좀 하죠. 자, 우리가 왜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두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 변환. 그러니까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함수인데 합을 풀어주고 상수가 튀어나가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 있었죠. 그죠? 그런 1차 변환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선형대수학이에요. 근데 그런 함수들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선형함수, 선형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려면 행렬을 어떻게 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려는 선형사상이 정의되는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예요. 자,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정의역과 공변역이 있어야 되죠. 두 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선형사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어떤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냐면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는 데서 정의되는 함수예요. 자, 벡터 공간이 뭐냐 하면 벡터들의 모임을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처음에 벡터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벡터가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뭘 벡터라고 불러요? 아는 대로 그냥. 처음에 고등학교 때 벡터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벡터하고 대비되는 게 뭐가 있죠? 스칼라하고 벡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스칼라는 양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면이나 뭐 3차원이나 우리가 벡터를 이용할 때 주로 뭘 이용해서 나타냈었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냈었어요. 그러니까 유향 성분, 방향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선분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하고 두 개가 있으면, 점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길이가 있겠죠. 그 크기를,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선분이 있으니까 방향이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방향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때 A, B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나타내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이런 점들, CD, 그 다음 EF. EF라는 벡터도 있고 CD라는 벡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전부 다 평행하다고 그려놨어요. 전부 다 어떤 녀석들이에요? 벡터로 볼 때 같은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벡터는 시작점, 끝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이해를 했느냐 하면 크기와 방향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아요. 평행하니까. 나타내는 방향이 평행하니까 같고, 크기가 같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전부 다 같은 벡터라고 이해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보면 모는 종이에 이렇게 벡터들 막 그려놓고 나서 동일한 벡터 찾아라, 이런 문제들 많이 했었죠. 전부 다 같은 벡터예요.
자, 이렇게 벡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를 시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종점이라고 불러요. 그죠?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럼 벡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동일한 벡터가. 그림으로 볼 때 화살표들이 동일한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좌표 평면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R2 평면 같은 평면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을 때, 좌표 평면에 있는 벡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는 게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으면 얘와 동일한 벡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녀석을 고르고 싶어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됩니까? 대표를 고르라는 말은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벡터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점이 원점인 걸로 생각하면 끝점에 따라서 벡터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평행이동을 시켜서 시작점을 항상 원점으로 가지고 가요. 원점으로 가지고 나면 시작점은 원점으로 딱 고정이 됐습니다. O로 고정이 되고, 그러면 이 벡터하고 동일한 벡터를 나타내는 게 끝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점에 좌표가 있을 거예요. 평면이니까 점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좌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벡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면에 있는 점을.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점을 벡터로 이해할 때 미적분 책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가로로 쓰면 우리가 점의 좌표를 나타낼 때 가로를 썼었죠. 그죠? 그래서 구분 짓기 위해서 뭐 A1에 A2라고 쓰는 책도 있고, 기호를 다르게 써서 뭐 A1, A2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그건 책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들 똑똑하니까 굳이 이렇게 다른 기호를 써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우리가 점의 좌표 썼던 거하고 똑같이 써도 나타내는 말이 벡터라고 하면 얘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점을 주고 나서 이 점이 벡터라고 이해하면 항상 시점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시점이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히 벡터 A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A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은, 원래 우리가 좌표 평면은 X축, Y축이 있을 때 그냥 순서상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X좌표가 얼마고 Y좌표가 얼마인 점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죠? 점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R2 평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면, 벡터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벡터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점을 시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이런 점으로 주어진 벡터로 이해하자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벡터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벡터들을 좌표 벡터라고 불러요. 또는 벡터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용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R2 평면을 이렇게 벡터로 이해할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R3, Rn 이런 것들 전부 다 벡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시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하나 주어진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미적분에서 배웠던 게 뭐였느냐면, R2 평면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쓰죠. A가 A1, A2 이렇게 쓰면 벡터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B도 B1, B2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했었죠? 이거 두 개를 더했었죠. 이거 두 개 다라는 것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같은 좌표끼리 더한 걸로 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요. 두 벡터를 더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벡터를 뺀다는 말은 A1 빼기 B1에 A2 빼기 B2 같은 좌표끼리 빼는 걸로 정의를 했고, K가 실수일 때 A에다가 K를 곱하라는 말은 K의 A1, K의 A2 각각의 좌표를 다 곱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R2라는 게 점들의 집합이니까 아무런 연산이 없어요. 그냥 점이었습니다. 점이었는데 그 점을 우리가 벡터들의 집합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연산을 줄 수 있어요. 그 집합에 있는 두 점을 뽑아서 덧셈도 할 수 있고 상수를 곱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결과들은 전부 다 실수에 들어있으니까 다시 R2에 들어가겠죠. 연산에 대해서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닫혀있다라고 부릅니다. 그죠?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어요. 됐죠? 자, 고등학교 때도 했던 거죠. Rn에서도 똑같이 좌표끼리 더하는 거 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덧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림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무슨 말입니까? A라는 벡터가 여기 있고 A1, A2, B라는 벡터가 여기 있는데 B1, B2. 이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B1에서 A1만큼 더 가고 A1만큼 더 가고 그 다음에 B2에서 A2만큼 더 가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죠. A2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가고 여기는 이만큼 가고 이 점이 되겠지, 그치? 맞아요? 이 점의 좌표가 A1 플러스 B1에 A2 플러스 B2가 됩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얘가 뭐가 돼버려요? 평행사변형 돼버리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던 벡터의 덧셈이라는 게 실제로는 뭐냐면 두 벡터로부터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끝점을 나타내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벡터의 덧셈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배를 하라는 거는 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A라는 벡터가 있는데 X좌표도 K배하고 Y좌표도 똑같은 비율로 K배하라는 이야기지. 그 말은 동일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 1대 K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상수를 곱하라는 말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동일한 직선 위에서 길이를 K배로 만드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K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이해해요? 방향이 반대인 걸로 이해하는 거죠. K가 마이너스 A가 되면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에 가는 녀석을 마이너스 A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과 상수곱을 이해하면 뺄셈은 덧셈과 상수곱을 이용해서 쓸 수 있죠. 어떻게? A-B라는 벡터의 뺄셈은 뭐하고 똑같아지느냐면 A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A에서 B를 빼라는 말은 B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에 덧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좌표로 계산하면 똑같아지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보면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A 빼기 B라는 것을 보라는 말은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구하고 여기 있겠지? 그리고 나서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벡터입니다. 그 말은 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평이동식도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는 말은 B에서부터 A로 가는 벡터를 그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됐지? 그래서 벡터의 덧셈, 그 다음 상수곱을 전부 다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좌표 벡터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죠. 잠깐만. 예.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Rn 말고 Rn에서 정의된 좌표 벡터 말고 일반적인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자, 일반적으로 벡터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벡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Rn이라는 벡터 공간을 잘 쳐다봤더니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봐서 그걸로부터 그냥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들어있는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된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거꾸로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뭘 벡터 공간이라고 하느냐면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에 일단 연산이 있어요. 쓰면서 하죠. 자, V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연산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연산이 있는데 어떤 연산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V에 있는 원소하고 V에 있는 원소, 여기에 X라는 놈하고 Y라는 원소에 대해서 다시 V에 있는 원소를 대응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대응을 시키느냐 하면 X 플러스 Y라는 것을 대응을 시킵니다. 바꿔 말해서 덧셈이라는 연산이 있어요. 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덧셈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V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꺼집어내서 그 두 개로부터 새로운 원소를 하나 만드는데 그 연산이 덧셈이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스칼라하고 집합하고 연산을 내서 V로 가는, 그러니까 K라는 실수하고 V에 있는 원소하고 가지고 와서 K 곱하기 X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V가 뭔지는 지금 모릅니다. 단 such that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다음에 나오는 조건들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몇 가지냐면 10가지 정도 돼요. 1, 2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연산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쓸 필요 없어요.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벡터 공간의 정의입니다. 벡터 공간의 정의가 뭐냐면 집합인데 덧셈이라고 부르는 연산과 상수곱이라고 부르는 연산이 있어서 여기 나오는 성질들을 만족한다. 자, 여기 나오는 성질을 다 외울 필요가 있느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두 연산에 대해서 좋은 성질이 다 성립한답니다. 그 좋은 성질이 뭔가 한번 보죠. 일단 덧셈이라는 연산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던 좌표 벡터 Rn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요. Rn을 덧셈을 하면, 좌표 벡터는 덧셈을 하면 그 덧셈에 대해서 뭐가 존재합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실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연산을 정의하면 그 연산에 대해서 항동원이 있느냐 여건이 있느냐, 제일 먼저 닫혀 있느냐, 그 말은 연산을 해서 다시 그 집합에 들어가느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연산에 대해서 항동원이 있느냐, 항동원이 존재하면 각각의 원소가 여건을 갖느냐,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따져요. R2S는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합니까?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뭐가 돼요? 0,0이죠. R2S는 0,0하고 어떤 벡터를 대해도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그지? 원점이 항동원의 대응이 돼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라는 A1, A2라는 벡터가 있다. 그럼 덧셈에 대한 항동원은 뭐가 됩니까?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0,0이니까 덧셈에 대한 여건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항동원과 여건이 존재하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한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0벡터라고 쓸 겁니다. 항동원이 있는데 그걸 0벡터라고 쓸 거고, 두 번째는 덧셈에 대해 X가 B에 있으면 모든 X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해요. 여건이 존재하는데 여건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의 X라고 쓸 겁니다. 마이너스의 X. 이거 벡터라고 쓸 거니까 전부 다 이런 기호 붙여놓죠. 위에 벡터라는 의미로. 여기는 벡터, 스칼라는 그냥 놔두고. 됐죠? 덧셈에 대해서 여건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덧셈에 대해서 항동원 여건 따졌죠? 곱셈에 대해서 항동원 비슷한 게 있느냐 보는데 이때는 항동원이라는 말을 못 써요. 왜? 똑같은 집합에서 원소 두 개 꺼집어내가지고 연산할 때 우리가 이항연산이라고 하고 항동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곱하기는 보면 뭐하고 곱하는 거예요. 벡터라고 부를 녀석이랑 스칼라랑 곱하는 거죠. 이때는 이항연산이 아닙니다. 같은 집합에서 뽑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항동원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상수 1이 있어서 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요? 1 곱하기 x를 하면 항상 뭐가 된다? x가 된다. 항동원은 아니지만 항동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덧셈이 있고 상수곱이 있죠. 그럼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 좋은 성질이 다 만족한다는 건데 좋은 성질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덧셈을 할 때 연산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연산은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다 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 덧셈 할 때 숫자도 마찬가지지만 두 개만 더해요? 세 개, 네 개 막 더하죠? 더할 때 가로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결합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있으면 두 개를 연산할 수 있으면 세 개, 네 개를 다 연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물론 상수곱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상수곱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이거에다가 C를 더하는 것은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그죠? 상수곱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X라는 벡터에다가 K를 곱하고 거기다가 다시 L을 곱해주면 왜? 이만큼이 다시 뭐가 돼요? 그 집합에 들어가지? 벡터로 볼 수 있지? 거기다 다시 상수를 곱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L 곱하기 K를 먼저 해서 X를 곱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항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안 쓴 것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또 연산할 때 뭐가 있어야지 연산을 좋게 할 수 있어요. 쉽게.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가 일반적으로 같다는 보장이 없죠. 다섯 번째가 덧셈에 대해서 또는 상수곱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연산이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연산을 잘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왜 10개 정도 된다고 했느냐면 이거 6개에다가 7개, 8개, 9개 있겠죠, 그죠? 여기 분배법칙도 실제로는 x 플러스 y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앞에 있는 숫자는 덧셈 곱셈이 다 있으니까 얘는 k 곱하기 x 플러스 l 곱하기 x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쪼개서 적으면 9개, 10개가 되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고 두 연산에 대해서 분배법칙 성립하고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요건이 존재하고 상수곱에 대해서도 항등원 요건 비슷한 게 있다. 거기 답니다. 이런 성질을 다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벡터 공간이라고 불러요.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집합 안에 원소를 뭐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값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사실은 하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해요. 앞에 이 곱하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아무 숫자나 가지고 오면 안 되고 필드가 돼야 됩니다. 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이 와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실수죠. 실수 말고도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유리수도 됩니다. 유리수도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죠. 여기 해석학 듣는 친구들은 공부했겠지만 사칙 연산에 닫혀있는 가장 작은 무한집합이 뭐냐면 유리수예요. 그래서 유리수를 가지고 와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유리수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 선형대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실수를 가지고 오면 실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또 실수 말고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이 뭐가 있습니까? 복소수가 있죠. 복소수를 가지고 오면 복소 벡터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으냐면 복소 벡터 공간에 관심이 많아요. 이유는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선형사상이라는 것의 성질을 공부를 하려면 고유값이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고유값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방정식이 항상 해를 갖는 게 어떤 체에서 갖느냐면 복소수까지는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 이퀄 0 풀면 뭐가 나와요? 실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항함수의 근을 구하라고 할 때 다항함수의 근이 실근은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복소수 범위까지 가면 해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소 벡터 공간을 공부를 하고 복소 벡터 공간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힐버트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 공간은 전부 다 힐버트 공간입니다. 내적을 가지고 있는 벡터 공간, 복소 벡터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응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벡터 공간은 복소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도 할 거예요. 언제? 실벡터 공간 공부 좀 해놓고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살짝 바꿔가지고 복소 벡터 공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조금 맹하죠? 너무 추상적이라서 머릿속에 잘 와닿지를 않죠, 그죠? 얘는 RN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RN 생각하면 RN에 있는 점 2개 더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로 벡터가 원점이 항동원이 된다는 거 알고, 그죠? 요거는 각각의 좌표에 마이너스 붙인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벡터에다가 좌표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각각의 좌표에다 곱하는 거였지. 그리고 나면 여기 나온 성질 다 만족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얘가 RN입니다. RN. RN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1에서부터 XN까지 XI가 전부 다 실수인 거. 얘가 답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예요. 얘는 답이 될까 안 될까? CN이라는 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G1에서부터 GN인데 각각의 GI가 복소수에 들어있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정의한 실벡터 공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벡터 공간. 실수상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 실수상에서 정의됐다는 말은 저기서 생각하는 스칼라를 실수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얘 벡터 공간 돼야 안 돼요? 덧셈하고 상수곱은 실수하고 똑같이 정의할 때. 뭘 처음에 봐야 되느냐면 이런 벡터 2개 더하면 다시 이 집합에 들어가는가 봐야 되죠. 복소수끼리 더하면 복소수지. 따라서 들어가는 거 맞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자, 상수곱 보세요. 이런 벡터에다가 상수 K를 곱하라. K에다가 G1에서부터 GN을 곱하라. 그럼 정의가 뭐였느냐면 K의 G1에서부터 K의 GN이지. 그지? 자, 얘는 복소수고 얘는 실수예요. 실수하고 복소수하고 곱하면 뭐가 돼? 복소수 되지? 들어가죠? 맞습니까? 나머지 조건 다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벡터 공간도 CN도 실수상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당연하지 않은 예를 하나 봅시다. 성질 여기를 지어줘. PN이라고 쓰고, PN은 뭘로 정의할 거냐면 실계수 n차 다항 함수 n차 이하 실계수 n차 이하의 다항식 담아놓은 걸로 하죠. 굳이 쓴다면 A0 플러스 A1X 플러스 ANX의 n승 모든 AI가 실수. 다항함수 담아놓은 거예요. 다항함수 담아놓은 건데 중요한 거는 n차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차씩 n-1차, n-2차, 1차 상수까지 다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그럼 얘가 벡터 공간이 되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벡터라고 부르는 건 뭐였어요? 좌표를 벡터라고 이해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항함수를 벡터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덧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런 것들 F라고 하죠. fx하고 gx가 PN에 들어있을 때 덧셈을 어떻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씁니다. 다항함수를 그냥 함수는 fg라고 쓰는 거지, 그지? fg가 PN에 있을 때 f하고 g하고 두 개를 더한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함수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면 뭐를 가르쳐 주면 됩니까? 함수값을 다 가르쳐 주면 되죠. 내가 여기 들어가는 함수를 이렇게 쓰는 게 안 이상해요? 보통 여러분들 함수라고 할 때 뭐라고 써요? fx라고 많이 쓰지.
근데 원래는 fx는 함수가 아니라 함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규칙을 말하는 거죠. 두 집합에 여기 있는 원소를 여기 있는 원소에 대응시키는 규칙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지, 그지? 그래서 함수는 원래 f예요. f라고 쓰는 거고, 그 함수가 뭔지를 알려면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면 함수를 아는 거죠. 함수를 안다는 말은 규칙을 안다는 말이에요. 대응 규칙을. 맞아요? 그 대응 규칙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각각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를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fx의 식을 알면 함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잘 쳐다보시면 함수를 말할 때는 f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fx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 x에 대해서 다 알면 함수를 아니까. 원래 정의는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개를 더한 함수가 다시 이 집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함수의 덧셈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떤 함수인지를 알려면 x값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죠? 근데 이 x가 어떻게 정의돼요? 두 개를 더한 것의 함수값이 어떻게 정의됩니까? 각각의 함수값을 더하는 걸로 정의하죠, 그죠? 함수 덧셈 이렇게 하지. 자,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fx라는 함수값에다가 k를 곱하는 걸로 정의하죠. 각각의 함수값에다가 k를 곱하는 셈이죠, 그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런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서 다시 함수가 되는 거 맞지? 얘도 함수고 얘도 실계수 함수가 되는 거 맞죠? 연산에 대해서 일단 닫혀있지? 자, 그러면 나머지 성질이 다 만족하느냐는 건데 항동원에 대응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함수? 숫자 0? 이 집합에 항동원이 있느냐? 있습니까? 어떤 함수하고 더해야지 원래 함수가 항상 나와요? 상수함수 0입니다. 그냥 0이 아니라 상수함수.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0인 함수를 상수함수 0이라고 부르죠, 그죠? 항동원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항동원은 상수함수 0입니다. 또는 fx 이퀄 모든 x에 대해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역원이 있습니까? f의 역원. 그림으로 보면 뭐예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뭐가 됩니까? x축의 대칭이동한 거. 거기 식으로 쓰면 뭐예요? 마이너스 fx. 역원이 있죠? 그 다음 함수 두 개 더할 때 막 순서 바꿔서 더해도 되지? 여러분 이때까지 늘 그렇게 계산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여기서 아까 따졌던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항함수, n차의 이하의 다항함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죽어도 벡터 공간입니다. 이해됩니까?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하지 않고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든 거를 함수 공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n차 이하의 다항식을 다 모아놓으면 벡터 공간이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n차 다항식을 모아놓으면 벡터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세요. 정확하게 여기는 n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했지, 그지? 정확하게 n차 다항식을 모아놓으면 벡터 공간이 될까 안 될까? 덧셈 똑같이 하고 상수곱도 똑같이 하죠? 덧셈에 대해 닫혀있지? 상수곱에 대해서도 닫혀있죠? 자,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항동원이 있느냐 쳐다보면 항동원이 상수함수지? 상수함수는 굳이 따지자면 차수가 몇 차예요? 0차입니다. 안 들어있죠? 따라서 정확하게 n차 다항식만 가지고 오면 벡터 공간이 안 돼요. 벡터 공간이 되려면 반드시 n차 이하의 다항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고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차 이하의 다항식, 3차 다항식들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x 3성 들어있죠. x 3성 플러스 1도 들어있죠. 자, 이거 두 개 빼봐. 빼고 나면 뭐가 나와버립니까? 1 나와버리지.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안 닫혀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n차 다항식을 모아놓은 것은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뺄셈이 싫으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마이너스 x 3성이라는 거 3차 다항식이지? 이것도 3차 다항식이지? 더해봐.
안 들어있잖아, 그지? 덧셈에 대해서 안 닫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죠. 여기 대문자에 매트릭스의 m을 따서 행의 개수가 n개고 열의 개수가 m개인 행렬들 다 모아놓은 집합을 mn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도 벡터 공간이 돼요. 실수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이 됩니다. 자, 행렬들 모아놓은 게 왜 벡터 공간이 되느냐?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덧셈하고 상수곱이 있어야 되지. 벡터 공간이 되려면 항상 덧셈이라고 부르는 녀석과 상수곱이라고 부르는 녀석 두 개가 있어야지 벡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행렬에 덧셈 할 줄 알죠? 같은 위치끼리 더하는 거지. 덧셈 있죠? 상수곱이 있어요? 행렬에다 상수 곱하는 건 어떻게 곱하는 겁니까? 각 성분에다 곱하는 거죠. 상수곱도 있어요. 닫혀있죠? 자, 항동원이 있습니까? 덧셈에 대해서? 뭐가 답입니까? 영행렬이지. 덧셈에 대한 여건이 있어요? 각각의 성분을 마이너스로 바꾼 거지. 나머지 결합법칙, 교환법칙 다 성립하는 거 알죠? 덧셈에 대해서는. 따라서 벡터 공간입니다. 됐습니까? 전부 다 벡터 공간입니다. 자, 나중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죠. 예를 들어서 2차 이하의 다항식 P2라고 쓰는 거였지, 그지? Pn이 n차 이하의 다항식 모아놓은 거였으니까 P2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죠. 예를 들면 전 A 플러스 AX 거꾸로 쓸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BC가 실수 이런 녀석입니다. 그죠? 이거 벡터 공간이라고 했지. 2차 가지고 안 되겠다. 3차 3, 2, 1 플러스 D 그럼 A, B, C, D가 전부 다 실수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R4 알파도 벡터 공간이라고 했지? A, B, C, D 담아놓은 거. 그 다음에 M2 곱하기 2 2 곱하기 2행렬 담아놓은 거죠? A, B, C, D A, B, C, D 전부 다 실수. 이거 전부 다 벡터 공간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두 개 더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AX의 삼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하고 더하기 A 프라임 X 삼성 B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C 프라임 X 플러스 D 프라임. 이거 계산하면 답이 뭐예요? A 플러스 A 프라임의 X의 삼성 플러스 B 플러스 B 프라임의 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서 두 개 더해봐. A, B, C, D하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하면 계산 A 플러스 A 프라임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죠. 여기 더해봐. A, B, C, D하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하면 A 플러스 A 프라임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죠. 쓰임 모양이 함수꼴로 적혔고 좌표로 적혔고 행렬로 적혔고 그런 차이만 있지 실제로 덧셈을 할 때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똑같은 규칙이죠. 그러니까 변수가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는 위치가 4개가 있고 그죠? 나머지 덧셈을 할 때는 같은 위치에 있는 변수끼리 더하고 상수곱을 할 때도 전부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곱하기를 하는 거죠. 적힌 모양만 다를 뿐 이것들이 전부 다 본질적으로 어때요? 덧셈을 할 때는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다 같은 벡터 공간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다 같다는 의미냐 하면 나중에 선형사상 가서 이야기할 건데 이거 집합이고 집합이잖아요. 그죠? 집합이고 집합인데 이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시키느냐 하면 이런 다항식에 대해서 이런 벡터를 대응을 시켜요. 이런 벡터에 대해서는 이런 다항함수를 대응시키고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규칙이 딱 정해져 있죠. 볼 수 있지. 맞아요? 규칙이 주어졌다는 말은 함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되느냐 하면 1대1 대응입니다. 일단 왔다 갔다 역함수가 있으니까 1대1 대응이면 적어도
뭐는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원소의 개수는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대응을 시킬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까지 성립하느냐 하면 여기서 더하는 거나 여기서 더하는 게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형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으로 볼 때는 이것들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영어로는 아이소모픽이라고 불러요. 아이소모픽. 두 개가 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저 동형 집합에 대해서는, 동형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수학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현대 대수에 가서 그룹이라는 걸 배우면, 군이라는 걸 배우면 군에서 동형 사상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 환을 배우면, 링이라는 걸 배우면 거기서도 동형 사상이 나오고, 채를 배우면 필드, 거기서도 동형 사상을 배워요. 그리고 실제로 벡터 공간 같은 것들에서도 동형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대수적 구조를 공부하는 건 항상 어떤 게 본질적으로 똑같으냐를 보는데 그런 걸 동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재미없지? 재미없을 거야. 나도 재미없어. 자, 추상적인 이야기 그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벡터 공간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전부 다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 연속함수. 실수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집합. 다항함수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실수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 다 모은 집합. 사인함수도 들어있고 로그함수는 실수 전체는 아니지. 지수함수들이 있고 그렇죠. 실수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를 다 모아놓으면 벡터 공간이 될까 안 될까? 정의대로 따져봐. 덧셈, 함수 덧셈 그대로 쓰고 상수곡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벡터 공간이 되려면 덧셈이 다시 그 집합에 들어가는가 봐야 되지. 그때 말로 하면 뭡니까? 연속함수를 더하면 연속함수가 되느냐 묻는 거죠. 되지. 연속함수의 상수를 곱해도 연속함수 되지. 따라서 뭡니까? 나머지 성질은 다 만족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벡터 공간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담아놓은 집합, 벡터 공간이 될까 안 될까? 되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미분은 미분 가능. 상수를 곱해도 미분 가능. 적분 가능한 함수들 담아놓은 집합도 벡터 공간. 그래서 연속 함수들을 모은 함수 공간도 벡터 공간이고 무한차원 벡터 공간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것도 무한차원 벡터 공간이 되고 적분 가능한 함수를 모아놓은 것도 벡터 공간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벡터 공간 입장에서도 따질 수 있습니다. 집합 전체로 봐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수학에서 작용소 대수라고 부르는 전공 분야가 있어요. 함수 해석학 중에. 함수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함수 공간으로 보고 성질을 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응용이 많아요. 자, 그 정도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 정도만 하고 다시 좌표 벡터로 돌아옵시다. Rn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Rn만 공부하면 충분해요. 유한 차원에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뭘 증명할 거냐 하면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 있기만 하면 그게 함수들의 집합이건 행렬들의 집합이건 전부 다 뭐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면 Rn하고 동형이 된다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봤죠. 동형이라는 거 어떤 의미로 동형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했지만 얘들 별로 벡터 공간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선형사상을 배우고 나면 뭘 증명할 거냐면 유한차원 실수에서 정의된 유한차원 벡터 공간은 본질적으로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Rn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Rn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돼요. Rn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선형사상을 배우고 나면 유한차원 벡터 공간은 본질적으로 Rn밖에 없다. 복소 벡터 공간은 Cn밖에 없다. 그거 알고 나면 모든 벡터 공간은 Rn만 쳐다보거나 Cn만 쳐다보면 돼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어떤 상태 벡터 같은 것들 만들 때 실제로는 그게 뭐 함수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차원이 유한 차원일 때는 전부 다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Cn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Cn에 있는 크기가 1인 벡터를 그냥 스테이트라고 정의하고 이론을 전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벡터 공간은 잠깐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좌표 벡터, 공간 벡터만 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벡터 공간의 정의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33페이지. 벡터 공간의 기본 개념이 있죠. 4.1절. 4.1절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왜 그걸 먼저 했느냐?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공간 벡터 R만 쳐다보죠. 책에는 R3하고 Rn하고 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3.1절이랑 3.3절, 3.4절, N차원 벡터 공간 나오는데,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두 개를 그냥 묶어서 하겠습니다. 3.1절하고 3.4절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지루하죠. 3.1절에 나오는 공간 벡터 책을 잘 보시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하학 벡터,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벡터, 그 다음 미적분에서 배웠던 벡터 공간 나왔던 이야기들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었을 테니까 그냥 좀 편하게 가죠. 오늘 진도는 더 안 나가고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주말 동안 어디까지 읽어오시느냐 하면 3.4절까지 읽어오세요. 3.1에서부터 3.4까지 다 배운 겁니다. 외적도 배웠으니까 1학년 때 다 배운 내용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3.1에서 3.4절까지 공부해 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간 동안 4절을 한꺼번에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많이 할 게 없어요. 특히 3.2절을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벡터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다 알죠? 그걸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2절을 좀 신경 써서 읽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3.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고 오늘은 게임을 좀 하죠. 이거 어떻게 내려야 되지? 앞쪽에 불 하나만 꺼주세요. 자, 오늘 보여줄 게임이 뭐냐면 멀링 게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떤 게임이냐면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멀링 게임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런 게임이 뜨는데 뭐냐면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3 곱하기 3 크기의 색깔, 카드 같은 것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딱 주어져요. 배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색깔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은 빨간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얘를 눌러서 얘만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인접한 것까지 같이 색깔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게임이 뭐냐면 버튼을 잘 눌러서 전부 다 같은 색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잘 눌러서 버튼의 색깔을 바꾸라는 건데 규칙이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규칙이 뭐냐면 처음에 일행 일렬 위치 생긴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행렬처럼 생겼지? 여러분 눈에는 행렬로 안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딱 보면 행렬로 보여요. 딱 격자 구조잖아. 행렬로 생겼으니까 여기를 일행 1열 위치, 일행 2열, 일행 3열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안 누르고 여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일행 1열을 누르면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 잘 보세요. 봤습니까? 4개가 바뀌었죠? 인접한 4개가 바뀝니다. 자, 어디도 그렇게 바뀌느냐 하면 1행 3열도 그래요. 찍을 수 있겠지? 여기도. 됐지? 그러니까 내 모퉁이를 누르면 걔를 포함하는 인접한 4개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4개 위치 규칙은 알았으니까 나머지 가운데 있는 녀석을 부르면 1행 2열을 누르면 걔를 포함하는 1행만 바뀌어요. 됐지? 여기도 3행 2열을 누르면 3행만 바뀝니다. 그 다음에 2행 1열을 누르면 어디가 바뀔까? 1열만 바뀝니다. 2행 3열도 1열만 바뀌어요. 됐지? 자, 2행 2열을 누르면 어떻게 바뀔까? 십자가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규칙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버튼을 잘 눌러서 전부 다 파란색 또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꾸라는 게 지금 질문입니다. 됐지? 게임 같아? 실제로 인터넷에 멀린 게임이라고 떠있는 게임이야. 멀린 게임이라고 떠있어요. 자, 저런 게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손에 불나게 누르지. 마우스 막 누르잖아. 그러니까 얘 없애고 싶어서 딱 누르고 눌렀더니 다 옆에가 바뀌어버려. 그럼 얘 또 눌러보고 여기 또 눌러보고 뭐 왔다 갔다 계속 누르겠지.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게 시행착오예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아 이거 행렬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게임을 게임으로 보지 말고 수학 문제로 생각을 해서 해법을 찾자는 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저 멀린 게임이라는 게 떠 있는 걸 보고 저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도 수준의 행렬만 이용해서 저거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만 써서 풀 거냐 하면 행렬의 덧셈만 쓸 겁니다. 행렬의 덧셈하고 고등학생은 약간의 노가다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강력한 툴을 가지고 있어요.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우스 소거법을 쓰면 굉장히 쉽게 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저 문제 일단 수학 문제로 바꿔보죠. 이 문제 수학 문제로 바꾸려면 힌트를 드렸죠. 저 문제를 뭘로 바꾸자고? 행렬 문제로 바꾸고 싶어요. 자, 어떤 행렬을 가져와야 될까? 3 곱하기 3행렬을 가져와야 되겠지.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행렬을 쓸 때는 행렬의 성분을 전부 다 뭘로 썼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썼었죠. 근데 지금은 숫자가 아니라 뭐야? 색깔이에요. 행렬을 쓰는데 3 곱하기 3행렬을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 1행 1열은 예를 들면 파랑, 1행 2열 파랑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왠지 수학 문제가 아니야, 그지? 뭐 그 자체로도 수학 문제로도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아는 행렬꼴로 바꾸려면 색깔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면 숫자로 바꿔야 돼. 자, 그런데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색깔이 종류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수를 2개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법이? 짝수하고 홀수예요. 그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를 짝수와 홀수로 나눌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를 짝수, 홀수로 나눌 수 있죠. 짝수는 정의가 뭡니까? 뭘 짝수라고 불러? 자연수의 짝수는 쉬웠는데 내가 정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정수의 정의가 뭐야? 정수에서 짝수의 정의가 뭐야?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짝수라는 말은 배웠는데 짝수를 엄밀하게 정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는 걸로 생각했어. 자연수에서는 다 아는 게 맞는데 정수로 가면 자신 없지? 마이너스 2는 짝수야, 홀수야? 왜 짝수야? 왜 짝수라고 생각했어? 누가 생각한 근거를 말해봐. 2의 배수? 2의 배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2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예요. 이상한데? 마이너스 1은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 있지.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나머지는 잘 보면 항상 0보다 큰 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나누는 수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를 나머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나머지는 얼마냐면 몫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로 나눌 때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마이너스 3은 몫이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은 짝수, 홀수로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 행렬로 쓰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그치? 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일이 뭡니까? 버튼 누르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숫자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 파란색을 누르면 빨간색이 돼야 돼요. 근데 숫자에서는 짝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홀수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돼? 1을 더하면 되죠. 맞아요? 예. 그 정도에서 한번 쳐다봅시다. 수학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색깔이 두 종류니까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해를 합니다. 카드 배열이 3 곱하기 3이고 색깔이 두 개니까 짝수는 빨간색, 홀수는 파란색으로 쓰죠. 그러면 사실은 빨간색을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지. 2로 쓸 수도 있고 0으로 쓸 수도 있고 8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숫자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짝수냐 홀수냐만 우리가 따질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색이 바뀐다는 말은 1을 더하면 되지. 특별한 위치에만 1을 더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2행 1렬을 누른다면 여기를 누르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만 색깔이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3 곱하기 3행렬 중에서 나머지는 다 0이고 여기만 1인 행렬을 더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버튼 누르는 것 자체를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2행 1렬을 누르라는 말을 이런 규칙에 따른 행렬을 더하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 버튼 누르는 방법이 몇 가지야? 9가지지. 따라서 우리가 덧셈을 해야 될 행렬이 몇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9개 행렬만을 잘 더해서 전부 다 짝수로 만들거나 전부 다 홀수로 만들어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게 1행 1렬 누르는 거 이렇게 4개 바뀌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만 1인 행렬을 갖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행렬에 이름을 붙이죠. 행렬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행렬이 9개밖에 없겠지, 더하는 행렬이. 그래서 1행 1렬이 대응되는 걸 B1, 1행 2렬이 대응되는 걸 B2 행렬, 1행 3렬 규칙이 대응되는 걸 B3, 2행 1렬에 대응되는 걸 B4. 이해됩니까? 1, 2, 3, 4, 5, 6, 7, 8, 9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됐지? 자, 그러면 저 멀린 게임을 풀으라는 말이 뭘로 바뀌느냐면 무작위로 누르는 거 말고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제일 먼저 버튼을 누를 때 버튼 누르는 순서를 다르게 누르면, 그러니까 B1부터 누르고 B3를 누르는 것과 B3 먼저 누르고 B1 누르는 게 같은지 다른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여기서 내가 이건 누르고 나서 여기 누르고 나서 이건 누르는 거하고 순서를 바꿔서 얘를 먼저 누르고 이거 누르는 거 같으냐, 그거 지금 묻는 거지. 맞아요? 게임하면서 버튼 누를 때는 눌러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순서 바꿔 눌러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행렬로 바꿔놓고 나면 답이 딱 보이죠? 버튼 누르는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유는 덧셈의 결합법칙하고 교환법칙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렬은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버튼을 누를 때 누르는 순서를 바꾸는 거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그거 알면 문제가 쉽게 풀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같은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연달아서 두 번 누르면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지? 자, 두 개 결합해봐. 버튼을 무작위로 막 눌러. 무작위를 다 누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버튼 누르는 순서 바꾸면 관계없다고 했지?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버튼 B1에 해당되는 버튼 누르는 거 앞으로 다 모아요. 그 다음에 B2 누른 거 다 모으고 B3 누른 거 다 모으고 내가 100번을 눌렀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을 수 있지, 교환법칙 써서. 그러면 B1 버튼을 갖다가 100번을 눌렀다.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지? 누르거나 누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짝수번 누르는 거는 안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홀수번 누르는 거는 한 번 누르는 거하고 똑같지?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냈어요.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만 써가지고 우리가 뭘 알았느냐 하면 만약 답이 있다면 버튼을 몇 번 눌러야지 답을 항상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맥시멈 몇 번? 맥시멈 9번입니다. 적어도 9번, 기껏해야 9번 이내에 답을 항상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뭘 써서 알아낸 거야? 교환법칙. 덧셈의 교환법칙 쓴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순서에 관계없으니까 이제 각각의 버튼을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해가 항상 있느냐. 이거 문제, 다른 종류의 문제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 문제 만들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림 모양이 몇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 2의 구성계, 얼마냐면 2의 구성이면 512가지죠. 512개 중에서 전부 다 빨간색인 거, 전부 다 파란색인 거 빼면 문제가 되는 건 510가지예요. 그지? 510가지의 해를 매번 찾아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안 풀어봐도 답이 항상 있다는 거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항상 해가 있다는 거 보이고 그 해를 찾는 공식까지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멀린길 딱 들어가서 문제 딱 뜨면 만들어 놓은 식을 딱 보면 뭐 누르면 답이 나온다는 거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거 했던 거 순서에 관계없다는 거 교환법칙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연달아 누르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 알고 있고 따라서 최대 9번 이내에 결판 난다는 거 알았습니다.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 썼어요. 자, 해법은 어떻게 푸느냐? 처음에 주어진 색깔 배열을 A라고 하죠. 그럼 AI는 짝수 또는 홀수로 주어져 있겠지? 그 다음에 B1을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 누른다면 X1이 얼마가 돼야 돼? 1. 누르지 않는다면 0. 우리는 눌러야 될지 안 눌러야 될지 모르죠. 따라서 미지수 X1이라고 놨습니다. 두 번째 버튼 누르는지 누르지 않는지 변수지. 그래서 총 더해야 될 게 몇 개야? 9개밖에 없어요. 이거 정리해.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더할 수 있지? 행렬의 덧셈을 써서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질문이 뭐야? 이 값들이 전부 다 짝수가 될 조건을 구하라. X1에서부터 X9까지. 또는 전부 다 홀수가 될 XI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맞습니까?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연립방정식이에요. 짝수 더하기 X1, X2, X4가 짝수다. 또는 홀수 더하기 X1, X2, X3, X4가 짝수다. 이런 거 풀라는 이야기잖아. 우리가 잘 아는 연립방정식인데 차이가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짝수 홀수만 따지라는 이야기죠.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기본이 뭐야? 변수소거법이지. 변수소거법이라는 게 뭡니까? 가우스 소거법 쓰라는 이야기죠. 하나 더 장점이 뭐냐면 숫자로 있을 때와 짝수 홀수만을 따질 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더하는데 두 개를 더할 때 값을 볼 필요 없이 두 개 더한 게 짝수냐 홀수냐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뺄셈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보죠. 예를 들어서 짝수 이렇게 쓸까? 1 플러스 x1 더하기 x2 이게 짝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1 이게 홀수일 때 이거 만족하는 x1, x2가 있느냐? 그게 질문이라고 해보죠.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걸로 할까? 더하기 이걸로 하죠. 이게 홀수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서 답이 나오지? x1이 뭐가 돼야 됩니까? 짝수면 되는 거지. 원래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3을 여기서 양변에 빼야 되는 거죠. 맞아요? 3을 빼고 마이너스 x1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때 x가 짝수면 마이너스 x도 뭐가 돼? 짝수죠. x가 홀수면 마이너스 x도 홀수죠. 그러니까 부호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고요. 원래는 양변에서 3을 빼야 되잖아. 3을 빼야 되는데 지금 3을 빼는 게 아니라 양변에 3을 더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3을 더하면 여기는 뭐가 돼? 짝수. 이만큼이 3을 더하면 짝수 될 거 아니야, 그지? 짝수 플러스 x1이 뭐가 됩니까? 홀수 나오죠. 짝수 더하기, 짝수. 짝수 나오지. 그러니까 덧셈을 하나 뺄셈을 하나 똑같다고 해. 짝수 홀수만 따질 때는. 그러면 x1이 뭐가 나와야 돼? 짝수 나와야 되지. x1이 짝수면 짝수니까 여기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x2가 뭐가 돼야 됩니까? 홀수. 연립방정식 푸는 거하고 똑같이 푸는데 짝수 홀수만 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500가지 유형인데 답을 구하고 나면 가우스 소거법을 쓰고 나면 딱 이렇게 나와요. 문제 9개만 풀면 됩니다. 왜 9개만 풀면 될까? 회전이 아니라 원래 문제가 몇 가지라고 했어? 510가지라고 했죠. 510가지 문제를 푸는 대신에 문제 9개만 풀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게임이 되는 이유가 뭐야? 일행 1열을 누르는데 옆에 게 같이 변하지. 옆에 게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 거였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이 문제가 쉬우려면 어떻게 되면 쉬운 거야? 하나만 딱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쉽죠. 원래 어려웠던 게 그것 때문이었잖아. 그래서 어려움을 제거하라는 말은 하나만 뒤집는 방법이 있는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만 뒤집는 거 몇 가지만 알면 돼. 1행 1열만 뒤집는 방법, 1행 2열만 뒤집는 방법, 이런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뭘 생각했느냐면 이거 하나만 뒤집는 걸 갖다 A11이라고 한 겁니다. 1행 1열의 색깔만 뒤집는 문제를 생각하면 방정식 풀면 되지. 연립방정식 풀면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돼요. 6번을 눌러야 돼요. 1행 2열만 뒤집으려면 버튼을 5개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개를 다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색깔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만 뒤집는 거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행 1열하고 3행 3열하고를 뒤집어서 전부 다 파란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느 거를 쓰면 됩니까? 이거 누르는 거하고 33 누르는 거 쓰면 되지. 그런데 다 누를 필요 없이 중복되는 거는 안 누르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1은 누르고 2 누르고 3은 양쪽에 있으니까 안 누르고 4 누르고 5 안 누르고 6 누르고 7 안 누르고 8 누르고 9 누르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바로바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가우스 소거법 어떻게 쓰느냐? 가우스 소거법 써가지고 지금 해 구하는 걸 제가 여기 써놓은 건데 변수 9개니까 9 곱하기 9행렬 나오겠죠. 9 곱하기 9에 여기 짝수 홀수 같은 것들 여기 나타나겠죠. 그죠? 처음에 주어진 거 짝수냐 홀수냐 그 다음에 뭐 1 대제 있는 것들 이런 식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보죠. 여기 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2개 빼면 되는데 사실은 더해도 된다고요. 짝수가 나타나면 방정식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왜냐하면
짝수 더하기 x가 짝수면 답은 얼마입니까? 짝수지? 없는 거하고 똑같지? 짝수 더하기 x가 홀수면 x는 얼마? 홀수지? 그러니까 짝수는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 짝수 홀수 따지려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를 더해버리고 나면 짝수 나와버리지. 짝수 나오면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0,0이 되는 겁니다. 1, 1, 1, 0, 0, 0. 이해돼요? 연립방정식은 가우스 소호법을 쓰는데 두 개 더해서 짝수가 나타나면 0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방정식 풀 때. 그러니까 원래 가우스 소호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해석만 하면. 그래서 가우스 소호법 풀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볼링 게임 처음에 쳐다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반복하는 문제로 보이지만 간단하게 해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우스 소호법을 써서. 이것도 여전히 재미가 없어 보이네. 시간 다 됐는데 집에 가서 이거 생각해 가지고 오세요. 이 문제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하나가 성량값입니다. 석이 이거 했었지? 1학년 때 했지? 각각의 하나가 성량값이에요. 성량값이가 몇 개냐면 지금 16개입니다. 집에 가서 뭘 생각해 오느냐 하면 성량값이 딱 두 개만 움직여서 정사각형 4개를 만들어 오세요. 하나하나가 다 성량값이야. 그래서 성량값이 두 개만을 움직여서 정사각형 4개를 만들어 오는데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시행착오 거쳐서 성량값이 나놓고 막 옮기지 말고 수학 문제로 생각을 해서 풀어오라는 이야기예요. 해법을. 됐죠? 다음 시간에 시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